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를 맡은 김용석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기본 강의와 문제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법의 기본 강의는 여러분이 많이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나면,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죠. 차근차근히 민법 자체가 특성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이 법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생각해 주시고 또 법률 용어도 하나씩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예컨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찾아서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교재에 있는 의 아래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개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민법 총칙부터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이죠. 첫 페이지가. 권리 변동에 의의했는데요. 자, 여기는 개념이 권리 변동이라는 뜻은 권리라는 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리가 생기는 과정, 또 생겼는 그 권리가 변경되는 모습, 그리고 존재하는 권리가 소멸하는 이 현상들을 전부 다 일컬어서 우리는 변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 개념은요, 법률 용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 헤쳐서 여러분 이해해 주실 수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 현상을 권리 변동이라 한다 이래 되는데, 이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죠. 이 관계 안에서 이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나누어 보면 법이 끼어들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법률 관계라 하고, 또 이 관계는 법률 관계가, 즉 법률이 끼어들지 않는 그냥 사람의 인정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인간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끼어드는 관계에서는 여기는 서로 간에 강제력이 이렇게 동원되죠. 강제력.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구속한다는 뜻이죠.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법적 구속력, 강제력은 결국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어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힘을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죠. 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의무란 것은 바로 이러한 불이익을, 자, 여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득을 보니까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이 불이익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죠. 강제. 이렇게. 이런 내용의 강제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법률 관계, 민법에서는 결국은 이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겠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발생한다면 그 상대방한테는 의무가 발생했고, 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법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힘이 법에서 보호된다. 민법에서. 의무를 지는 사람은 그 불이익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이것을 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 교재 3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법률 관계라 하면 해가지고 사람, 사인과 사인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이 끼어들어 규율을 한다. 그래서 그 관계 이름을 법률 관계라고 한다. 그 법률 관계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권리와 의무 관계로 만들어지고, 그 권리 의무 관계는 강제하고 있다. 법이, 그죠? 그래서 법에 의한 강제, 법에 의한 강제력이 있다. 이래 되겠죠. 자, 이와 정반대의 관계가 바로 인간관계죠. 이거는 인정의 관계입니다. 인정.
정리의 관계라는 거, 정리. 그래서 여기는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권리나 의무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는 법이 끼어들지 않는 관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인과 개인 사이에, 즉 사람 사이에 인정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이 끼어들어서 강제력이 동원되어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인간관계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호의를 베푸는 것. 예를 들면 겨울철에 말이죠. 아주 추운 겨울철인데 바로 옆집 아이가 학교 갔다가 하교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퇴근길에 보니까 가기 때문에 힘들게 추운데 벌벌 떨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승용차에서 태워서 갔다 집 앞에까지 갈 수 있죠. 이럴 때 이건 뭐예요?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죠. 이런 관계를 뭐라 하냐? 호의 동성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호의 동성도 결국은 호의를 베풀어서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의 문제죠. 따라서 여기는 권리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의 관계와 같이 인간관계에는 법의 규율이 관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끼어들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에서 호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이 호의 관계가 유지되다가 그 과정에서 어느 일방에 부주의가 있다. 부주의. 어느 일방이 부주의가 있고 그 상대방에게 만약에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다.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시작했지만 법률관계로 바뀐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전환된다. 이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가 어떤 경우에도 권리 의무 관계로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옳지 않다. 인간관계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부주의가 있고 과실, 그로 인하여 타병에게,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이때는 손해본 사람이 그 부주의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죠. 이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어느 일방, 즉 손해 발생한 피해자한테는 권리가 발생하고 부주의한 이 당사자한테는 뭐가 발생해요? 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로 발생하니까 법률 관계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우리 교재는 4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이것을 우리는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호의관계 이렇게 해서 설명해 놨죠. 호의관계라는 것은 호의를 베풀어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다. 다만 이 관계가 부주의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관계가 발생하면 거기서 바로 니은 동그라미 넘어가면 되죠. 호의 동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실수를 한 사람이 불법행위라는 이 법적 책임을 지는 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법률관계로 바뀐다. 이런 내용을 이해해 두시자. 자, 요거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권리 변동했더니만은 결국은 권리 변동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관계라 했잖아요. 즉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다루는 권리라는 또 의무라는 이 개념이 어떤 뜻인가 이걸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양갈로 1번에요. 권리라 함은 해서 정리해 놨죠. 권리란 것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법이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 힘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걸 권리라 그래요. 그래서 권리자는 스스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의무라는 것은 반대겠죠. 이 의무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자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죠. 부담할 지위다. 그래서 법에 강제되는 것이죠. 불이익이. 그래서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자기와 상대방에 있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불이익을 스스로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한테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가 바로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권리, 법상의 힘입니다. 무엇을?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의무는요, 법적으로 불이익을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요. 이런 내용을 서로 비교해 하시면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개념, 구별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권리와 권능은 다르다. 이 권능이란 것은 권리 안에서 어떤 일부분의 기능입니다. 권리의 일부 기능에 해당되는 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와 권능이 같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한. 이 권한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즉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즉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것을 권한이라고 그래요. 자, 예컨대 여기에 권능의 예를 든다면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이 권리 안에는 당의 소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존재하죠. 또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지배하는 거니까 소유물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도 되죠.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포함돼요. 이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 개별적 권능 이렇게 하죠. 소유권의 일부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용권이나 수익권이나 처분권, 소유권에서 표현할 때는 이것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표현한다. 이러겠죠. 그 다음에 권한의 대표적인 예로서는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 그게 바로 대리권이죠. 이 대리권이라는 것이 권한입니다. 즉 대리권은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이 대리권에 의해서 본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거래 행위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라는 사람은 이 대리인의 행위를 통해서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대리권은 결국은 본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것을 있는 대리권이 한다. 또 대표권, 회사의 대표권, 대표이사, 사장,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권이 있죠. 법인의 이사, 대표권이 있죠. 이 대표권과 이 권은 법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대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리권이나 대표권에서의 권이라는 것은 권한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이득을 취할 수 있죠.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뭐 대통령 이렇게 해볼까요?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으면 이 지위에 있으면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권한, 국무총리를 지명할 수 있죠. 또 각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죠. 사람을 많이 쓸 수 있잖아, 그죠? 뭐 또 비서실장도 이게 임명할 수 있죠. 그 권한이에요, 전부 다. 왜? 국민을 위해서 일정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도 일을 하면 세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를 받아야죠, 보수. 원래 보니까 내년인가요? 내년에 보니까 2억이 넘던데 대통령이 연간 보수 연소득 하니까 그건 뭐죠? 보수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수 청구권. 이 권은 뭘까요? 이것은 권리죠. 보수를 직접 대통령이 받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죠,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컨대 각부 장관 임명권, 이 권은요, 권한이죠. 그렇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정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위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한이다. 이거는 권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권한과 권리라는 개념이 이렇게 엄격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 가면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관계 안에서 법률 관계로 인하여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 모든 모습을 권리 변동이라 합니다. 자, 거기에 법률 관계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되는 관계인데요. 이때 우리는 보통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 법적으로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에 권리 발생, 변경, 소멸했다라는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민법이라는 법률 안에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곧 법률 효과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는 모습인 이 효과의 발생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 발생의 모습은, 그 다음에 변경의 모습은, 소멸의 모습은 어떤 게 있는가? 효과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6페이지 이하에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권리 변동의 모습, 유형,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권리가 발생하는 모습, 변경하는 모습, 소멸하는 모습. 자, 먼저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취득을 말합니다. 권리 발생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이 절대적 발생이죠. 이렇게. 예컨대 여기는 이 사례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세상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취득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 민법의 물권법 영역에 나중에 배우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예컨대 취득시효라는 제도 또 있습니다. 취득시효. 또 선의취득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선점했다, 습득했다, 발견했다,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란 거죠. 이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소유권 취득이 전부 다 원시취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권리를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그 권리, 존재하는 권리를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권리를 취득하는 상태, 이걸 우리는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승계란 말은 반드시 앞에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권리를 전제하여 여기에 근거해서 이 후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권리 취득이 바로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해요. 앞에 사람의 권리, 이것이 없으면 승계 취득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러나 원시 취득은 앞에 사람의 권리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지금부터 당신이 권리자다라고 인정되는 제도예요. 그걸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이 승계 취득에는 다시 승계 받는 모습입니다. 이어받는 모습이요. 앞에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모습을 그대로, 앞에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이걸 이전적 승계라 그래요. 이전적 승계란 말은 앞에 사람의 권리가 뒤에 사람이 취득한 권리와 그대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라는 것이에요. 권리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예를 들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인이. 또 증여를 받았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증여받아서. 뭐 대물 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뭐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을 그대로 뒤에 사람이 가지는 거죠. 이때 뒤에 사람이 갖는 것을 우리는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됐다. 왜? 동일하게 가져왔으니까 이전해놨을 뿐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한 거나 증여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이런 형태는 말입니다,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맞는데 그 넘겨주고 넘겨받는 사람이 당의 권리를 취득할 권리를 정해서 가져오죠. 이걸 뭐라 하냐 하면 승계받는, 이전에 오는 모습이 특정해서 승계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오는 모습의 동일성 유지가 대상의 권리를 정해서 가져오는 것을 특정 승계라 하고, 여기에 상속처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일거에 사망하는 순간에 상속에는 게 그대로 이전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특정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포괄승계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전적 승계에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해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특정 승계 취득, 포괄 승계 취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래 되겠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는 이거는 이래 되겠죠. 특정 이전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것은 포괄적 이전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승계 취득해 오는 모습이 앞에 사람의 권리를 전제로 해서 뒤에 이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사람의 권리 위에다 하나 권리를 만들어서 만든 권리를 가지고 온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정적 승계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이 설정 승계는 예를 들면 앞에 사람의 소유권에다가 소유권자 스스로 전세권을 하나 만들어서 전세권 그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거죠.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권 위에다가 전세권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자의 전세권 취득이란 것은 앞에 사람의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그 위에다가 전세권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설정해서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세권의 설정에 의한 취득, 설정 취득. 또 예컨대 지상권의 설정 취득. 자, 여기에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물권법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또 뭐 저당권을 설정해서 취득한다. 저당권자가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여기에 설정적 승계 취득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발생의 모습은 이렇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누고 이 승계 취득 안에는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어지고 이전적 승계에서는 특정 승계, 포괄 승계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그럼 결국은 이 발생의 모습은 권리 발생, 권리 취득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취득의 모습은 네 가지다. 그죠? 원시 취득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특정 승계 취득에 해당되거나 포괄 승계 취득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설정적 승계 취득에 해당되거나 그렇죠?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죠? 원시 취득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있다시피 건물의 신축에 대한 소유권 취득 같은 것들 그렇죠? 취득 수요에 대한 소유권 취득 선의 취득에 대한 소유권 취득 선점 습득 발견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여기 들어간다. 그렇죠? 원시 취득. 그 다음에 포괄 이전적 승계 취득에는 특정부터 할까요? 특정 이전적 승계 취득에는 여기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 대물 변제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같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에 반해서 포괄 이전적 승계 취득에는 여기는 상속 그 외에 상속 외에도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여기 들어갑니다. 합병. 그 다음에는 설정적 승계 취득이죠. 설정적 승계 취득. 이것은 우리가 지상권 취득, 지역권 취득, 전세권 취득, 또 저당권 취득 이것을 설정해서 취득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물권의 설정에 의한 취득. 이 제한물권은 물권법에 가서 배울 건데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6가지로 보통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이런 것을 설정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좀 더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나누어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는 6페이지에 정리해 놨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래서
승계취득을 구체적으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크게 나누고 이전적 승계 안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리고 7페이지 제리에 보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이 있죠. 원시취득은 이겁니다. 원시취득은 자기 앞에 사람의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현재 있는 사람에게 권리 발생을 최초로 인정한다. 따라서 여기는 전자, 앞 사람의 권리 전부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승계취득에서는 반드시 전자의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 후자가 권리 취득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권리 변경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형태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권리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주체가 권리 주인이 바뀌거나 권리 내용이 바뀌거나 권리 작용하는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중에 권리 내용의 변경은 성질이 변경하거나 양이 변경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작용의 변경의 그 사례를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죠. 작용의 변경에서는 권리의 작용하는 모습, 그걸 보는 건데, 예컨대 저당권의 순위승진이라는 제도 우리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데 그 순위승진도 우리 나중에 물권법에서 저당권 가서 배울 겁니다. 순위승진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도 역시 저당권의 순위승진은 작용이 변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버리면 제3자, 즉 당의 임차물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작용을 변경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인데요.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누죠. 절대적 소멸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 다시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상대적 소멸이란 것은 타인에게 권리가 넘어가서 존재하게 되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죠. 그래서 종전의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그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 그것을 우리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 바로 상대적 소멸이죠. 그래서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주체의 변경 현상 안에서 보면 후자가 권리 취득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권리 취득이 바로 이전자 승계 취득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은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라는 현상은 주체의 변경 현상과 함께 동시에 권리의 이전적 승계 취득이 여기에 함께 존재하죠. 이걸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소멸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 발생했고 동시에 이전적 승계 취득의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그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권리 변동이라는 말을 조금 썼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발생 부분은 좀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발생 부분은. 그 다음에 변경, 소멸 부분은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한 내용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것, 즉 법률 요건이라든가 법률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또 민법 전반적으로 민법의 모습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